자, 23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볼까요? 보기에, 자, 문제 볼까요? 보기에 기역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능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별표를 좀 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동문, 쉽게 말하면 능동문에서 피동문 또는 피동문을 다시 능동문으로 바꾸는 것, 반대로 주동을 사동을 주동으로 바꾸는 것, 뭐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법적 이론은 우리가 쉽게 접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환시키는 상황에서 전환되지 않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학생이 시험을 칠 때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전환된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시험 치고 있는데 와갖고 야 임마 니 틀렸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이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답지를 받아서 매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답답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틀린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문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문맥에 대입시키지 않고 자기가 문맥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된다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당하잖아요. 해일을 당하다, 지진을 당하다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능동문으로 바꾸면요, 그 자연현상을 일으킨 주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그 종교를 믿는 학생 같은 경우는 발떡이 나서 있다고 이제 외친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요소고요. 국어의 문제를 푸는데 문법적 요소에서는요, 신이 존재하니 아니 그거를 말하는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현상을 일으킨 주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죠. 이게 주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창조 정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문제풀이를 학생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번에 보면요, 어젯밤에 비가 오더니 날씨가 한결 풀렸다라고 합니다. 자, 주체가 불분명하죠. 능동의 주체를 굳이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에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피동이잖아요. 그러면 피동인데 이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주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왜? 풀다가 되거든요. 맞죠? 풀다가 됩니다. 풀었다 해도 됩니다. 풀었다. 과거 시제니까 풀었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누구가 풀었지? 라고 물었을 때 문장이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어젯밤에 비가 오더니 날씨가 풀었다. 날씨를 풀었다가 돼야 되죠.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형성되지가 않죠. 이런 걸 쌤이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두 번째 거 2번요. 학급 소식지에 희수의 선행 기사가 실렸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실렸다라니까 요거를 피동에서 능동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랬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철수가 희수의 선행 기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실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철수를 드러내기 싫어서 피동으로 바꾸며, 그렇죠, 능동의 주체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걸렸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미희는 찬바람 얼물 쐬어 감기에 걸렸다지요. 미희는 감기에 걸었다. 누가? 미를 걸었나? 이게 문장이 안 됩니다. 생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능동에 들어가지 않고 미는 그냥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만 피동형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거는 자연 현상과 같은 어떤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보다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높임법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부분 또 선생님이 요걸 별표 치고 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 높임을 배우면, 자, 상대 높임은 뭐 여기 나오죠. 이래 돼 있고, 하십시오,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까지가 뭐다? 헤라체까지가 격식이고요. 해요체와 해체는 비격식이다. 이렇게가 뭐 배워요. 그리고 보통 이 문법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나 교재 같은 경우 교과서를 보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십시오체 비읍니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외우면 충분히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학생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 부분에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외우는 표에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더하기 소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에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특히 소설 중에서도 고전소설의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웠는 그렇죠. 그 상대 높임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웠는 그 의미대로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학생이 이걸 판단하기가 무척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당부하는데 상대 높임법이 시험 문제 나오면요. 물론 거기 나오는 의미를 외우면 1차적인 도움은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렇죠. 거기에 없는 의미 형태로 나왔을 때 학생이 과연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요. 대화잖아요. 이 상대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대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격식인지 그렇죠. 격식인지 뭐인지 비격식인지 쉽게 말하면 공적인 요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서 그 문제를 통해 다양한 상대 높임의 변형을 여러분이 익혀야 된다고 보는데 뭐 다음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러한 유사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기에 이제 부과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격식과 비격식이라는 어떤 요소의 상대성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대상에 대한 어떤 인물의 인식적 측면에서 그 상대 높임이 변한다라는 요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상대 높임은 문법적 요소에 국한시키는 거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대 높임의 조건이나 또는 어떤 요소 이런 걸 묻는 문제에서 대상은 한 사람인데 그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는 그런 요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춘향전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또 여러분 요로혼 야하기 같은 그런 어떤 글이 있는데 신분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지방 계층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뭐에 따른 것이냐 지방의 방언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서 쓰이는 어휘와 함께 상대 높임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격식체, 하십시오체, 무슨 체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이나 계층이나 방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의 예시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누앙사에서,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누앙사에서 화자는 양반계층이고요, 소주인은 평민계층인데, 이 두 사람이 실질적 계층의 바탕을 두면 높임이 전혀 쓰이지 않아야 되고, 소주인인 이 사람이 화자에게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을 해석해 버리면요, 화자 스스로도 소주인에게 오히려 더, 그렇죠, 높임을 위 단계를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높임이 신분의 어떤 붕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화자가 소를 빌리러 왔는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을 잠시 두고 소주인에게, 그렇죠, 높임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대 높임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규칙과 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과 변칙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제일 위험한 거는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은 내가 알면 옆에 있는 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데 규칙이 아닌 변칙적 요소가 이제 나오는 경우는 결국 변칙은 많이 아는 거, 그리고 경험을 많이 문제를 풀면서 쌓는 것이 답의, 그렇죠, 정확성을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경험한 친구가 결국 강하다.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요래 넘기는 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여기에서 확인했던 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 기억에 보니까 의문문 하십시오 체지요. 그러면 비읍니까라고 나오니까 하십시오 체. 하십시오 체, 또 다른 말로 합쇼체라고도 합니다. 합쇼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합쇼체를 안 쓰고 하십시오체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정이다, 의문정이다, yes 이렇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시다, 비읍시가 들어가죠. 비읍다입니다. 원래대로면 비읍시다가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는 하우체입니다. 여러분, 하우체예요. 하십시오체 아닙니다. 하우체의 니은은, 그렇죠, 합시다. 나도 책을 읽을 테니까 당신도 읽으세요 라는 거니까 임마는 청유라고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입니다. 디귿 읽는다라고 나오죠. 읽는다는 여러분 헤라체입니다. 헤라체는 읽는다, 헤라체입니다. 그 다음에 헤라체, 이 친구는 평서문이죠.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봐야 되고, 읽는구나 나오죠. 는구나 나오면 이 친구도 헤라체에서 감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는구나 라고. 얼마나 책을 안 읽다가 애가 책을 읽으면 감탄해갖고 읽는구나 라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감탄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1, 2라고 돼 있죠. 1, 2라고 돼 있지. 너는 책을 1, 2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낮춤의 의미는 맞습니다. 낮춤의 의미는 맞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 여러분은 책을 읽고 1, 2, 여러분 책을 1, 2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격식이 아니라 무슨 체? 격식체의 요소에서 헤라체로 가야 됩니다. 예, 격식체의 헤라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격식의 요소가 아니다, 격식의 요소다라고 여러분 확인하면 되고, 문제를 풀면서 또 하나 느낀 학생이 있을 거예요. 상대 높임은 형식적으로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느꼈다면 상대 높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 실력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쉬운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쉬고 싶어서 나오죠. 쉬고 싶어서 나오죠. 누가? 철수지요. 주체의 뭐가 들어있습니다?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에 주체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기역, 니은 다 주체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죠. 왜? 그럼 우리는 가뭄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자기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면 오늘 아프리카의 엄청난 나라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애들이 죽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의지대로 그냥 비를 확 쏟아 부어버리는 순간 아프리카는 그냥 홍수가 나겠죠, 여러분. 이거는 주체 의지와 관계가 없는 무슨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주체 의지에 그렇죠. 요소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 현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주체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여러분 규정하시고 뒤로 가면은 1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주어의 의도나 의지인데 기억은 그 주어의 의도와 의지가 누군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6번 봅니다. 26번은 기억에서 디귿이 초래하는 그랬죠. 초래하는. 이 초래한다라는 단어를 이제 쓰니까 왠지 뭐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기억에서 디귿이 공통적으로 유발하는 또는 형성하는 모음 체계의 변화입니다. 모음 체계의 변화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단모음의 수가 10개다라고 딱 던지죠. 그런데 단모음 외를 이중모음 외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단모음, 이중모음 발음이 잘 안 돼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쌤이. 그래서 발음이 잘 되는 여러분이 요거를 발음 쫙쫙 해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따라오면 됩니다. 기억으로 가면요, 단모음의 수가 없어지겠죠. 이중모음으로 가니까. 맞죠? 발음한다. 그러면 단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간다? 이중모음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요 분석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위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얘도 단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간다? 이중모음으로 간다. 기억 니은만 봐도 여러분 일단 공통성이 하나 보입니다. 단모음은 없어지고 이중모음으로 가니까 이 친구 아닐까? 그런데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 애와 이 애를, 선생님 발음 똑같이요. 이 애와 이 애를 여러분이 구분해가 들으세요. 선생님 같은 사람은 난 이쪽을 발음하고 싶은데 죽어다 깨어나도 이 발음이 안 돼요, 선생님은. 그러면 내 같은 이 구강 구조를 가진 인간들은 실질적으로 세종대왕께서 이거와 이 두 모음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이것만 세게 써. 왜? 내 혀가 도저히 두 개를 구분해서 발음이 안 돼. 막 이렇게 되겠죠. 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개짜리 모음을 내 같은 친구가 요거만 나는 발음할 거야 이러니까 한 개의 모음으로 그렇죠 규정해 버리겠죠. 그럼 답이 몇 개, 답이 뭐겠어요? 단모음의 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같은 사람을 희롱하려고 만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슉 넘겼으면 쉽습니다. 27번.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동문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동사는요, 그렇죠. 사동사는 그 파생적 사동이 있고요. 그렇죠.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사동이 나오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뭐지요? 얘는 직접적 명령과 간접적 명령을 다 가지더라. 그래서 중의법이 생기는데 얘는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만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요. 인부들이 길을 넓힌다라고 했었죠. 기억, 차가 섰다라고 나옵니다. 아빠가 차를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기역 니은을 보니 형용사와 자동사가 쓰인 넓다는 뭐지요, 여러분? 형용사고, 그렇죠. 섰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길을
오케이. 차를 이렇게 바뀝니다. 맞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번 기역 니은을 보니 형용사와 자동사가 쓰인 문장이 사동문이 되었을 때 두 사동문의 문장 성분 구성은 같다라고 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맞다 이렇게 보고 3번 디귿 리얼을 보니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자 이미 주동문의 목적을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둘 다. 일때는 목적어가 사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옷을, 책을 이렇게 되지요. 그 대신 주어가 뭐로 바뀐다? 부사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3번에 보니 됐고 4번을 보면 디귿 리얼을 보니 사동문의 주어는 부사가 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직접 참여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파생적 사동이란 말이야. 그럼 직접과 간접이 다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죠. 이거는 간접이겠죠.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읽고 학생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거는 차라리 선생님이 책을 읽었다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학생이 태어난 지 이틀 된 학생입니다. 이틀. 학생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책을 못 읽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이 문장에서는 직간접이 다 쓰이지 않고요. 직접 사동은 쓰이지 않는 간접 사동. 아이들에게 얘들아 책을 읽어봐 라고 선생님이 내린 명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답이다. 직접 참여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리얼은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고 28번 문제를 보면 자, 이게 동음 이어였는데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오면요. 부르다, 불리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자, 부르다는 것은 능동입니다. 누구에게 불리다는 것은 뭐지요? 피동입니다. 피동. 당하는 거지요.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 구분하고 여기는 이제 능동사, 피동사라는 품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동음이의언지 아니면 뭐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세 번째는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뭐죠?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서술의 무슨 수? 자릿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뭐지? 밑에 나오는 선지하고 이 친구들의 의미가 문맥적 의미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그 정도만 보면 충분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볼까요? 1번 부르다 01의 목적어가 불리다 04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부르다 1에 그렇죠.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죠. 나는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꾸중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부르다 1의 4의 피동사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불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부르다 1의 목적어가 불리다 4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불리다가 되니까 주어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번 부르다 01의 1을 보면요. 두 자리 서술어고 주어와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목적어만 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의 자리수가 두 자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다 01의 02는 세 자리지요. 보세요. 02는 여러분 누가 무엇을 누구에 또는 무엇으로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세 자리 서술어 부사어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요. 기역에서 우리를 큰형님으로 부르며 깍듯이 대접했다라고 나옵니다. 큰형님으로
부르면서 그랬죠. 그러면 이때 부르다는 말은 우리를 그 명칭으로 호칭으로 뭐하더라? 이름을 호칭하더라. 그렇죠. 호명하더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름이나 명단에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대상을 확인하는 쪽인 요 1에 요 2의 예에 해당한다.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억의 예시가 아니다. 1에 그렇죠. 어디 갔어? 1에 그렇죠. 2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이 왜 3번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2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새말 만들기의 결과다.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파생어와 합성어 만드는 조업법에 대한 건데요. 접사를 하나만 사용해라. 하나, 조건 하나. 근의 품사는 동사다. 그러니까 접사 앞에 또는 접사 뒤에 붙은 게 동사다. 이래 보고, 어과 접사의 원형을 모두 밝혀 적는다는 말은 형태소 원형대로 적는다. 원래 그 말의 형태소 원형대로 적는다. 원래 그 말의 형태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흙을 빚을 때 쓰는 도구의 의미로 빚개를 나오지요. 자, 요거 빚다의 뭐지요? 동사. 개는 뭐야? 명사와 전미사, 접사. 그 다음에 원래 형태대로 다 쓰였네. 뭐하니? 지금 문제가 1번. 답입니다. 푸드섬. 자, 푸다고. 자, 이거 보세요. 푸드하고 웃다의 동사지요. 음은 명사와 전미사죠. 접두사나 전미사라니까 이미 조건에서 위배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알림이 같은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알림이 같은 경우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답이 금방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만약 조금 난이도를 올리거나 예시를 한 두세 개를 까다롭게 내버리면 이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리거나 학생이 실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되어 있는 봅니다. 선생님 의견은. 자, 요게 알다에서 왔겠죠. 거기다가 알리다 했으니까 뭐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니까 사동접사가 되죠. 사동접사에 그 다음에 학생이 실수해버리면 미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느냐면요, 이 형태소를 알림 더하기 이가 붙는 거예요. 이해됐죠? 알림 더하기 이가 붙기 때문에 알림은 미음이 명사와 전미사거든요. 더하기 다시 명사와 전미사 이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형태소가 접사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3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너무나 쉽게 1번이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쩌면 답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거는 1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5번이다. 예, 5번의 형태소 분석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문제 풀이를 들어갈게요. 기획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요.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그렇죠. 주다에, 자, 쌤 보세요. 주다에 깨가 나오니까 객체를 위한 특수어휘를 써있죠. 예, 할아버지 깨라는 부사를 높이는 특수어휘 맞다. 아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계시는 분을 했죠. 예, 목적어죠. 근데 요 단어는 어디에서 왔지? 알다에서 왔지요. 알다에 시가 붙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상대는 분이라는 어떤 명칭을 통해서 높이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단어는 특수어휘가 쓰이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수어휘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체 높임 서너 발음이 알다의 시 더하기 비읍 니까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문제풀이 때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